획일적인 자주포 K9 자주포.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다 통해. 라스푸티차 되냐고, 서해 빌벌 있다고, 히말라야 되냐고, 강원도철원 있다고, 사막도 되냐고, 미세먼지 안 보이냐고. 그냥 한국에서 통하면 전 세계 다 통해. 한국의 자주포 다 버틴 사계절 사기죠. 한국 K9 자주포, 북한 M2 자주포. 가장 획일적인 자주포 K9 자주포. 가장 세계적인 자주포 K9 자주포. 전 세계 7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 K9이 지난 4일 또 한 번 메가 계약을 따내며 명실상부 세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드디어 인도와 추가 백문 계약에 도장을 찍은 것인데요. 2017년 인도 정부와 3,727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백문 공급 계약을 체결해 2020년 납품을 완료했던 하나는 이번에 추가 백문 계약을 성사시키며 두 번째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손재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K9의 우수한 성능과 안정적인 납품 실적이 유럽을 넘어 아시아 방산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K9의 두 번째 인도 수출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 분명한데요. 이번 계약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파장을 일으키며 특히 중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자주포 수주 사업은 K9이 판매된 11개국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수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평야, 사막, 산악 등 극단적인 지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군 ROC조차 매우 까다로운 성능 기준을 요구했었는데요. 25년 경력의 성능 검사원 이종영 기감은 자신의 회사 생활 전부를 통틀어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로 인도 수주전을 꼽으며 사막 등판 시험에서 모래폭풍 속 경쟁 자주포들이 몇 번의 실패 끝 포기한 반면 K9 자주포는 유일하게 등판에 성공해 합격 통보를 받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5년 전 극악의 난이도를 통과하고 5년 동안 현지에서 완벽한 운용 능력을 선보였고 5년 후엔 결국 백문의 추가 K9 자주포가 인도에 도입된 것입니다. 그 사이 K9 자주포는 중국산 자주포를 운용하던 파키스탄군과의 실전 경험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내며 지역 내 최강의 자주포임을 입증해내었는데요. 1차 계약 동안 K9은 히말라야의 극한 기후에서도 고장 없이 운용되었고 현지 파트너 L&T와의 협력으로 부품 공급과 정비 체계가 높은 수준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인도군 관계자는 K9의 유지보수 비용이 기존 러시아제 2S19 무스타 S 대비 30% 저렴하다며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죠. 이러한 만족감이 두 번째 계약의 핵심 요인이었는데요. 첫 번째 수출은 K9의 잠재력을 보여준 시도였다면 두 번째는 5년간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검증된 선택입니다. 하나 입장에서도 첫 번째 인도 수출권은 매우 큰 도전이었는데요. 초기 10문은 한국에서 납품했지만 나머지 90문은 인도 현지 공장에서 모두 생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IT와 소프트웨어에 강하지만 K9의 정밀공학을 충족할 제조력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이에 하나의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인도로 파견돼 밤낮으로 인도 L&T 기술자들을 훈련시키며 생산 기술을 전해준 결과 2020년 90문의 K9이 모두 완벽하게 납품 완료되었습니다. L&T는 100문을 5개 연대에 배치하며 현지화의 첫걸음을 뗐는데요. 인도 방산 전문가 아제이 싱은 L&T는 한화의 지원으로 자주포 생산 역량을 키웠고 이는 인도 제조업의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한국 엔지니어들은 절대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감동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계약에서는 L&T가 이미 K9 생산 노하우를 내재화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초기 불량률과 조립 오류를 확연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화 역시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현지화를 추진하는 데도 노하우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도의 K9 추가 도입을 명백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현지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으며 추가 수출까지 따낸 K9인 반면 중국의 궤도형 자주포 PLZ-05는 현지에서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아 결국 파키스탄과 중국 모두 차륜형 자주포 SH-15, PCL-181 배치만 늘렸습니다. 이는 PLZ-05의 극심한 반동 문제를 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결과이죠. 히말라야 고지대는 암석, 자갈, 얼음, 눈 등으로 이루어진 지반이 많아 평평하고 단단한 지면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중국은 자주포가 강한 반동 후자력으로 인해 위치가 틀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또한 해발 4,000에서 5,000m 이상의 고지대는 공기 밀도도 낮아 포탄 발사 시 공기 저항이 줄어들며 이에 반동이 포신과 차체에 더 강하게 전달됩니다. 또한 자주포 특성상 무거운 포탑과 긴 포신으로 인해 무게중심이 매우 높은데 극심한 반동은 좁은 능선에서 이런 자주포의 균형을 잃게 만들어버리는데요. 결국 하다못해 중국과 파키스탄은 PLZ-05 대신 스페이드를 무려 3개나 설치해 반동을 잡을 수 있는 차륜형 자주포 SH-15 배치에 주력을 다한 것입니다. 5년 동안 K9과 PLZ-05가 각각 입증해내었네요. 그 차이를. 인도의 K9 자주포 추가 도입 시점은 중국에게 매우 큰 당혹감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강한 관세를 타파하기 위해 시진핑이 가장 먼저 찾은 인물이 바로 인도의 모디 총리였고, 시진핑은 이례적으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모디의 비위를 맞추며 인도 14억 시장을 공략하려 했습니다. 양국 합쳐 30억이 손잡으면 미국도 두렵지 않다면서 중국이 먼저 화해 제스처를 내밀었죠. 그러나 연애를 다 즐긴 모디 총리는 그 다음날 한국과의 K9을 지시하며 중국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추가 백문을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의 공개적인 모욕에 가까운데요. 인도 방송 NDTV는 중국의 아부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라며 모디 총리의 행보를 주목했습니다. 이에 현재 중국 CCTV 등 공영방송에서는 의도적으로 K9을 비판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근거나 데이터도 없이 K9 자주포의 성능을 무조건적 비판하며 대규모 수출을 두고는 운 좋은 케이스라고 폄하하고 있는데요. 이는 K9의 성공이 중국에 주는 위협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令韩国军方喜出望外的是，这款由韩国自主研制的自行火炮，竟然在服役当年就引起了不小的轰动，甚至一度被外界冠以了一个相当霸气的称号，那就是亚洲第一炮。K9是亚洲第一款采用了52倍镜长身管的156毫米自行火炮，这在当时可谓是首屈一指。在此之前，全世界范围内也只有德国的 PZH2000自行火炮采用了相同倍镜。 而伴随着大口径长身管的，自然是非同寻常的火力与射程。据了解，在使用普通高爆弹时 ，K9标准射程为30千米，而当其使用火箭底盘增程弹时，最大射程可达到52千米。除此之外 ，K9主炮还装有21发敌火自动装填装置，最大射速为每分钟8发，爆发射速为每15秒3发，具备多发同时弹着能力。这样的火力和射程，在当时都是难以想象的。 而作为52倍口径重型自行火炮的生产国，韩国人也将 K9称为亚洲第一、世界第二的自行火炮。我们说短片当中提到呢 ，K9被称为亚洲第一炮。从目前的情况来看，这样的一个名号是否是名副其实呢？亚洲第一、世界第二，我觉得这个名号到什么时候都应该属于这个K9。K9的确是给亚洲装备。 或者给韩国本身的装备带来了一些荣耀，这一点从历史角度来说，我们应该去认可这样一个东西。那么在它服役的时候，跟当时的亚洲的其他国家或地区的火炮比，那绝对是往前迈进了一大步。当时其他国家或地区的火炮，自行火炮主要是39倍口径或45倍口径，那跟它52倍口径相比呢，的确是差得太多了。口径越大，意味着它的炮管越长，就是倍数越大，这个炮管越长，那么它的射程就会更大，这是一个简单的一个逻辑。 所以这个荣誉呢，应该还属于他。那么到今天再来看呢，当第一这个年份他肯定是拿不到了，因为现在比他好的火炮有很多。你比如像日本的99式火炮自行火炮，那么咱们国家的05式的火炮，咱们过天安门广场的，那这个火炮的单从射程角度来说，我们要远远的超出过它这个40-50公里这样一个射程。所以说，历史上。 它的荣耀，它带来的这些亚洲第一、世界第二这个称号，我觉得我们应该认可。但是今天的亚洲装备市场情况来看，它可能只能排在，我个人觉得啊，能排在前3就已经很不错了。我们发现呢，印度已经购买了俄罗斯的特90坦克，同样采用特90底盘的2S19榴弹炮才应该是印度的不二之选，但是我们发现印度却是放弃了，这个怎么去解释？
主要还是说2S19这个东西是一个像曲老师说的半路出家的一个改进品。那么它是在旧有的主战坦克底盘上加装的这个自行火炮的炮塔。对于自行火炮来说，它是一个先天的缺陷。K9现在它第一开始设计的时候就是一个标准的自行火炮，同时呢，它又有非常成熟的实践的这个使用的经验。巴基斯坦老将助阵，不惧高手，远道而来的 K9能否帮助印度实现大逆转？好的装备或者是卖的贵的装备，在战场上不一定就能好使唤。它经常有演练过程当中发射的炮弹是哑弹，发射不出去。亚洲第一炮变身状况百出炮 ，K9身为韩国的明星装备，却为何如此善变？K9正是屡尝败绩的印度为了翻盘而搬来的救兵。不过，对于 K9到底能否胜任这项工作，外界也是众说纷纭。从具体性能上看 ，K9的重量几乎是 M109的1倍，在载弹量和射程方面都有着明显的后发优势。但 M109作为一款沙场老将，有着丰富的实战经验。K9的到来究竟是神兵天降，还是沦为炮灰，都还是一个未知数。像 K9本身主要它自己有一些问题，你比如在演习当中，它经常有演练过程当中发射的炮弹是哑弹，信息化水平很高，就意味着什么？你的整个的作战环境如果是过度恶劣的话，你比如说旁边出现了一些，因为这种情况在韩国自己军队当中使用当中出现过，在跟它出口到土耳其的这个K9当中也出现过这样一个问题。所以我们说这个K9呢是先进派的代表。那么相比之下，老旧的M109是不是就毫无胜算了呢？毕竟 M109它是一个很古老的装备，所以说理论上的计算，印度人会得分，但是实际上来说，巴基斯坦人倒不一定会落下风，因为在战场上当中啊，装备是一个方面，我能超过你远远的射程，我能打到你更远。最终谁输谁赢还是有待商榷的。不过如果K9赢不了，我们也不感到意外，因为有资料显示，K9呢不光叫做亚洲第一炮，也叫做状况百出炮。 K9 자주포는 한국 방산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무기체계입니다. 첫 번째 수출은 잠재력을 알리는 신호였다면 두 번째는 그 신호를 현실로 만들어줬는데요. 인도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에서도 첫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 수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연간의 현지 운용 평가 후 체결된 계약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수출은 입증되고 인증된 무기를 뜻하는 거죠. 한편 인도 네티즌들은 K9의 성공에 힘입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면서 이제 K30 비호 복합 도입도 추진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K9 저주포가 러시아 무스타 S를 제치고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2018년 비호는 인도에서 러시아 펜저 S1과 독일 게파드 A2를 제치며 유일하게 현지 테스트를 통과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펜저와 게파트는 당시 복합방공 체계의 양대 산맥이었는데요. 비호만이 유일하게 성능 테스트를 통과하며 전 세계에 그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최종 도입이 무산되었는데 전통적으로 인도의 방공체계를 담당하던 러시아의 입김이 작용했던 결과였죠. 인도로서도 러시아 무기를 배제하고 비호를 구매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테스트에서 비호가 경쟁자를 압도했던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이로써 국제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현재 러우 전쟁을 통해 드론에 대한 방공 대책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가 다시 비호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러시아와의 관계도 재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비호는 35mm 쌍포와 미사일로 분당 1100발을 발사하여 드론과 저고도 위협에 특화된 성능으로 인도군의 대공망 강화를 약속합니다. 최근 인도 방산부 관계자는 K9의 신뢰성이 비호 계약 협상을 가속하고 있다며 2025년 내 체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이처럼 해외 현지에서 더욱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는 메이드 인 차이나와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이 깎아내릴수록 오히려 빛을 발하고 있는 한국 무기. 이에 중국에게 욕먹는다는 건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원래 처음은 이름빨이고 두 번째부터 찐 맛집이다. South Korean military has a heavy demand for artillery equipment and supplies because of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Imagine this. Over 7,000 artillery pieces, guided by the pinpoint accuracy of drones, and linked through the Safori system, unleashing a concentrated barrage on a single enemy target. The enemy would be utterly helpless against it. This is more terrifying than a nuclear weapon.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한국 포병은 이제 핵무기와 비견되는 공포의 전략 자산이 될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 한국 방산업체가 세계 무대를 뒤흔들 만한 대형 계약들을 연달아 터뜨렸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LIG 넥스원, HD 현대, 심지어 방위사업청까지 놀라운 발표를 이어갔는데요.
이들이 손잡은 상대는 세계 최고의 드론 강자들 제너럴 아토믹스와 안도릴입니다. 이게 단순한 MOU 체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눈길이 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방사판도를 뒤바꿀 운명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른다는 분석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숨겨진 반전 소식을 오늘 함께 파헤쳐보시죠. Let's get it. 먼저 드론이 왜 이렇게 핫한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났듯 드론은 이제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았는데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미국과 유럽의 방산 기업들은 앞다퉈 자신들의 최신 AI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왜냐? 실전 테스트베드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개전 초기 러시아는 포병 숫자와 포탄 물량에서 우크라이나를 압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드론과 AI 덕분이었죠. 러시아 포병 진지를 드론이 실시간으로 찾아내고 그 좌표를 AI가 분석해서 포격 타이밍과 목표를 추적했는데요. 이에 적은 수량의 포로도 치명타를 날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론이 러시아 포병 위치를 찍으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포병이 1.4나 일제 사격을 날렸죠. 포탄이 동시에 떨어지면 적은 숨을 틈도 없이 화력 충격을 맞고 붕괴합니다. 이게 바로 드론과 포병의 시너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준 사례인 것이죠. 사실 현대전에서 포의 화력 차이는 세대 간 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구형 155mm 견인포든 최신 K9 자주포든 결국 포탄의 종류가 화력을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드론이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시간 데이터와 정밀 좌표가 포병의 효율성을 몇 배로 뻥튀기 해주니까요. 우크라이나는 이걸로 러시아의 수적 우세를 무력화하고 질적으로 압도했습니다. 드론이 없었다면 아마 우크라이나의 저지선은 진지게 밀렸을 가능성이 크죠. 그만큼 포에서의 정확한 좌표 산출은 곧 화력으로 직결되는데요. 포병들은 전차병과 달리 가시거리 밖의 적과 싸웁니다. 길어봐야 불과 사거리 4km인 전차에 비하면 10에서 40km 밖의 적을 사격해야 하는 포병의 좌표 산출 과정은 훨씬 복잡한데요. 그래서 포병은 적을 관측하고 좌표를 측정하는 관측반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포대와 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에 포병에는 측지를 통한 자기 위치 파악이 필수입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관성함법을 이용해 미리 정해진 측지점에서부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며 오차를 GPS로 보정하죠. 이때 정확한 좌표 산출이 불가해 만약 일부 포탄이 목표에서 500m 벗어나면 화력의 50%가 낭비될 수 있습니다. 즉 정확한 좌표 없이는 동시 발사의 시간적 이념이 무의미해지고 화력이 분산되어 적을 압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첨단 AI 드론이 실시간으로 그것도 C5I를 통해 단 한 번에 바로 좌표를 자동 입력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이제 한국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한국은 상당한 포병 체계를 갖춘 국가입니다. 단일 국가 기준으로 포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죠.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자주포만 해도 K9과 K9A1이 1200문, K55와 K55A1이 1000문으로 155mm 자주포만 2200문에 달합니다. 여기에 105mm 포탄이 너무 남아돌아 부득불 개발했다는 풍익, K105A1 400문, 트럭에 매달아 끌고 다니는 155mm 견인포 3000문, 105mm 견인포 1500문까지 갖췄죠. 단장 로켓까지 포함하면 K239 천무 300대, K136 구룡 150대, M270 58대가 있는데 그 총합이 무려 7433문입니다. 한국의 포병여단 하나가 유럽 한국과 화력보다 강하다는 말은 과장만은 아닌 것이죠. K9 한 대대가 동시 사격하면 축구장 20개 면적 14만 제곱미터를 초토화하고 천무 한 대대가 239mm 로켓으로 쏘면 축구장 1900개 1300만 제곱미터를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화력을 지녔습니다. 한때 포병 측에는 이제 구시대적 유물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드론의 등장으로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죽은 줄 알았던 포병이 드론과 만나 새로 태어난 것이고 여기서 한국은 엄청난 화력 증가 시너지를 얻게 된 것이죠. 만약 7,000문이 넘는 포가 AI 드론의 좌표를 실시간으로 받아 C4I 시스템과 연동해 사격한다면 상상만 해도 적에게는 지옥이 따로 없는 것이죠. 도시 하나를 지도에서 지우는 건 일도 아닐 것입니다. 7,433문이 단 한 발 같은 목표물을 향해 포를 발사할 경우 폭발력은 268톤 TNT로 0.2킬로톤에 달합니다. 평균 분당 발사 속도를 4발로 가정시 대략 10분에서 12분 동안 27만 7,711발을 발사하게 될 경우 10킬로톤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니게 되어 순수 PM 면적 단위에서 전술핵 무기와 비견될 만한 파괴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해외에서도 한국 포병만큼은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강급이라고 평가할 정도인데요. 심지어 한국에선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부를 만큼 포병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South Korean military has a heavy demand for artillery equipment and supplies because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meant that both the military and manufacturers are constantly expanding and upgrading their artillery equipment to fire farther and farther and with increasing accuracy against North Korean ground targets. The Germans, for example, are the opposite. Their military is hampered by years, decades of disinvestment, and their military companies have much less local demand, which makes it more difficult to maintain profitable production lines at low prices. South Korean weapons have been modernized and have reached levels of sophistication and complexity that are already not far behind many of the best US weapons. For example, although it is far from the only equipment with a high level of sophistication, there is the case of the K239 Chunmoo multiple rocket launcher system. K239 Chunmoo has been dubbed by military specialists as the closest alternative to the US HIMARS. This equipment has become incredibly popular since the war in Ukraine. And take note, because the South Korean one is about 20% cheaper. The Chunmoo is a multiple rocket launcher system developed between the South Korean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nd Hanwha Defense Company. This system makes it possible to launch rockets of different caliber, explosiveness, and penetration in the same load. Thanks to the fact that its launchers are divided into two independent capsules, it can operate in saturation mode, like a Russian Grad, or in precision mode, like the HIMARS, even in the same launch. In this way, the same system can clear large areas of the enemy line, or destroy specific targets with an accuracy of less than 10 meters, or 32 feet. In addition, Hanwha has developed a wide range of missiles of various caliber and range for this system. With a single charge, it can fire up to 40 131mm unguided rockets with a range of 36 kilometers, or 22 miles, in less than 1 minute. And if precision is desired, it can also fire 12 239mm guided rockets at a distance of between 160 and 200 kilometers. That's 100 to 124 miles, a distance that they hope to extend in the coming years. And these are just a couple of the options, because the system is much more versatile than HIMARS when it comes to choosing the type of rocket. Today, South Korea's artillery stands at a groundbreaking turning point. Advanced AI-powered drones are individually amplifying the firepower of Korean artillery by several-fold. In artillery operation, the most critical element is time on target taught, a tactic where multiple artillery units, positioned at varying distances, precisely time their shots so that all shells strike the target simultaneously. This delivers a sudden, overwhelming barrage that catches the enemy off guard. In the past, executing TOT required a cumbersome process, manual coordinate calculations by forward observer, radio communications, and meticulous timing adjustments for each battery. These steps inevitably introduce delays and errors, giving the enemy a window to react or take cover. But with the advent of drones, this has changed dramatically. Drones now detect enemy positions from the air in real time, using AI-based systems to calculate precise coordinates within seconds and instantly relay them to the Shafori system. This data is automatically fed into the artillery unit's fire control system, enabling hundreds or even thousands of guns spread across different ranges and locations to execute a perfectly synchronized TOT. The result is an ideal artillery strike that maximizes damage with its initial blow, leaving the enemy no time to respond. Imagine this: over 7,000 artillery pieces, guided by the pinpoint accuracy of drones and linked through the Safori system, unleashing a concentrated barrage on a single enemy target. The enemy would be utterly helpless against it. This is more terrifying than a nuclear weapon. Why? Because while nuclear weapons are bound by political and moral constraints that make their use nearly impossible, artillery can be fired at any moment as a tangible, immediate threat. When you play StarCraft, don't you rely more on siege tanks than nukes? The precision and speed of such a TOT amplify artillery firepower exponentially, far beyond a simple sum of its parts. With drone support, 7,433 guns executing a TOT could rain down hundreds of thousands of shells on a single point, generating destructive power comparable to a 10-kiloton TNT explosion, rivaling a nuclear blast without the need for nuclear weapons. This offers tactical flexibility that can inflict nuclear-scale damage without crossing that threshold. In the end, South Korea emerges as the greatest beneficiary of this drone technology. The fusion of drones and artillery multiplies the Korean military's firepower several times over, securing an overwhelming advantage on the Korean Peninsula battlefield. This isn't just a fantasy, it's a future rapidly taking shape through advancements in AI and unmanned systems.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세계 최강 드론 기업들이 하필 한국을 찾았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제너럴 아토믹스와 손잡고 그레이 이글을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제너럴 아토믹스는 미군의 MQ-9 리퍼, MQ-1 프레데터를 만든 드론 전통 강자이죠. 같은 날 대한항공, 방위사업청, LIG 넥스원, HD현대는 안두릴과 MOU를 체결했는데 안두릴은 AI와 유무인 복합 체계로 방산 시장을 뒤흔드는 신흥 스타트업입니다.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생과 영국 스탠포드 대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하기를 가장 선호하는 회사가 바로 안두릴인 만큼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상장 회사임에도 기업 가치가 40조 원이 넘는 메가 유니콘 회사로 불리죠. 하나는 제너럴 아토믹스와 함께 2027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를 개발 중인데 이 무인기는 날개폭 16m, 기체 길이 9m의 모하비 시제품으로 이착륙 거리가 수백 미터에 불과해 독도함 같은 대형 함정에서도 띄울 수 있습니다. 탑재 중량 1.6톤에 항속 시간은 25시간을 목표로 하죠. 이미 독도함에서 전투 실험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하나는 이걸로 2040년 50조 원 규모의 글로벌 무인기 시장을 노려 7,500억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안두릴과 자율형 무인기를 개발하며 안두릴은 아시아 생산 기지로 한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안두릴과 함께 첨단 무인 전투 체계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는데 방사청이 직접 계약에 나선 건 미국 보잉 이후 두 번째로 그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LIG 넥스원은 안두릴의 AI 플랫폼 라티스를 자사 무기에 접목할 계획인데요. 라티스는 센서 융합, 머신러닝들의 기술을 결합한 AI 소프트웨어로 안두릴의 독자적인 핵심 기술입니다. 드론과 감시타워 등을 통해 취합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지상, 해상, 공중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 분류하고 추적하는데요. 기존에는 사람의 힘으로 레이더를 분석하고 대응해야 했지만 AI 기반 자동화에 성공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고위험 지역에서 인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HD현대는 안두릴과 무인 수상정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 함께 뛰어들기로 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게 불과 이틀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공동개발 및 협력국으로 한국을 택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위력을 확인한 이들 기업은 이제 기술을 상용화하고 양산할 파트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테스트베드로 좋았지만 대량 생산 인프라나 기술력이 부족했죠. 반면 한국은 다른데요. 한국은 K방산으로 이미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고 K2전차, K9 자주포, 천무, 레드백 등은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에서 대성공을 거뒀죠. 설계부터 납품까지 완벽한 체계를 갖춘 한국은 안두릴 같은 스타트업이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하기에 최적인 것입니다. 또한 인력과 기술력도 풍부한데요. 한국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첨단 기술과 제조업에서 세계 톱 수준으로 AI, 로보틱스, 센서 기술 역시 톱티어를 유지 중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AI 칩은 안두릴의 자유 시스템에서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죠. 여기에 지속적 수요와 경제력도 갖췄는데 한국은 GDP 10위권 대국이면서 북한과 대치 중이라 국방 수요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025년 국방 예산 60조 원 중 상당액이 첨단 기술에 투입되고 있죠. 또한 7,000문이 넘는 한국 포병과 수많은 한국산 무기들은 드론 기술의 초기 적용 모델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데이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건 K9A3 유무인 복합 체계입니다. K9 썬더의 차세대 버전으로 완전 무인화와 AI 드론 연계를 목표로 하는데요. AI 드론이 적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K9A3에 좌표를 주면 사격 정확도와 속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58 구경장 포신으로 사거리 100km를 노리고 분당 10발을 쏠 수 있게 되죠. K10 보급 차량과 드론이 연계하면 전투 지속성도 확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상 설계부터가 드론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K9 시리즈가 세계 자주포 시장 70%를 잡은 상황에서 여기에 드론까지 얹으면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자주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화력전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압도적 우위를 발휘할 수 있고요. 제너럴 아토믹스와 안두릴이 한국을 찾은 건 단순한 계약이 아닌 한국의 포병 파워를 세계에 입증하는 것이고 또 이로써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이 드론 분야에서 후발주자라는 비판을 피할 순 없습니다. 시작이 늦은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방산 산업에서 전형적인 슬로우 스타터로 볼 수 있습니다. 후발주자로서의 장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한국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의 장점을 분석하고 이를 자신만의 기술로 재창조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베스트셀링 방산 무기들은 외국의 우수한 기술과 장점을 접목해 한국형으로 재탄생시킨 결과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K9 자주포, K2 표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천궁 방공체계 등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죠. 외국의 선진 기술을 벤치마킹하면서도 한국만의 요구사항과 혁신을 더했고 여기에 대량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갖춰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무인기 분야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은 늦게 시작했더라도 기존 기술의 장점을 빠르게 흡수하고 이를 한국군의 전술적 필요에 맞춰 추적하는 능력을 발휘해
곧 이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리얼리즘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이번만큼은 명수형 당신이 틀렸습니다. 백문의 K9 구매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승인한다. 인도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12일 인도 내각위원회는 100대의 K9 저주포 도입을 위한 760억 루피, 한화 1조 2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인도 매체 애니뉴스는 K9 바지라는 메이드 인 인디아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무기체계로 대다수는 인도 히말라야 부분에 중국 전선에 맞서 배치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지난 2018년 인도는 자국 방산업체인 라셀 & 토브로사에서 라이센스 생산하는 방식으로 K9 저주포를 도입했습니다. 7억 5천만 달러의 백문 수출, 대당 750만 달러로 국내 양산가보다는 비싸지만 면허비용과 기술 이전 요등이 포함되었다고 추정되어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당시 인도군은 중국의 SH-1 자주포를 구입한 파키스탄을 견제하려 K9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파키스탄 국경 인근 사막에 우선 배치 완료했는데요. 그러나 현재 거의 대부분의 K9은 중국과 인도가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배치되어 있고 실제로 이를 위해 인도군은 3개월에 걸친 고산 적응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이러한 요구에 100% 충족했던 K9은 그 뒤로 즉각 투입된 것이죠.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은 100년 전 영국이 설정한 해발 4,000m의 국경선 맥마는 라인이 발단이 되었는데요. 또 영국 너냐? 지난 2022년 히말라야 라다크 가르안 계곡에서 중국과 인도 간 수십 명이 숨지는 유혈 충돌이 벌어진 이후 인도군은 해당 지역에 대한 군사 투입을 대거 확충하였고 그 일환으로 K9 저주포의 배치가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라다크는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해 있는 고산지대로 마무스 통캉리나 사제르 캉리 등의 해발 7,000m급의 고봉들이 질비하고 중심지인 레 역시 해발 3,524m에 위치해 있습니다. 워낙 지대가 높다 보니 인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데요. 레의 1월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8.2도로 러시아의 모스크바보다도 낮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드라스에서는 1911년 인도 역대 최저 기온인 마이너스 52도가 기록되기도 하였죠. K9 저주포는 산악은 물론이고 평원, 정글, 설원, 사막에 이르기까지 기후에 관계없이 작동성이 보장되는데 이런 전천후 능력 덕분에 수출 시에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한국 강소기업들이 생산하는 부품 장비의 우수한 신뢰성으로 결함이 발생하지 않아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가 있죠. 이에 K9 저주포의 해외 수출을 보면 선구매 이후 대규모 추가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 인도뿐만 아니라 핀란드 역시 2017년 계약에 포함된 최대 옵션분을 모두 행사하면서 선구매 도입 수량과 동일한 48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핀란드의 설원에서도 K9 저주포는 어떠한 문제없이 핀란드 육군 포병들에 의해 극찬을 받으며 추가 도입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번 인도의 100대 추가 구매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K9이 지닌 고각 등판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K9 저주포 검사원 25년 경력의 베테랑인 이종현 기감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인도 현지 테스트에서 모래 폭풍이 치는 사막 내 고각으로 만든 언덕을 통과하는 시험이 있었고 당시 경쟁자였던 러시아의 무스타 자주포의 경우 여러 번 시도 후 결국 실패했지만 K9 저주포는 한 번에 높은 고각의 경사를 넘었던 사례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히말라야 해발 4,000m 이상의 높은 고산지대에서도 원활하게 운용되는 K9에 인도 매체들 역시 집중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K9 저주포가 왜 세계 최고의 저주포인지 여기 히말라야에서 알 수 있다면서 그 자부심을 드러내었습니다. When India and China standoff is continue more than 1.5 years, India has deployed its latest and one of the most advanced artillery guns, K9 Vajra howitzer guns. They have been deployed in the eastern Ladakh in the height of approximately 10 to 12,000 feet. What is more important that this is the latest and one of the advanced artillery guns in the world. You can see these artillery guns can strike approximately 50 kilometers targets. They can achieve 50 kilometers of targets, and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India has deployed one full regiment of these howitzer or you can say K9 Vajra artillery guns in the forwardmost location in the eastern Ladakh area. Right now I am at the forwardmost location in the eastern Ladakh, and I can show you the artillery guns which have recently deployed. In 2017, in the end of the 2017, the agreement has been made of approximately 4 to 5 regiments of these artillery guns, and now India is going to buy more artillery regiments of these artillery guns to be deployed in the various locations in the LAC. India and China has long standoff in the eastern Ladakh, and when around 12 round conference have been conducted, still China has enhanced
their military power in the most of the location when the bilateral talks have been concluded. That means China has been enhancing and doing something suspiciously, and that is why India has once again deployed. Mirror deployment has been done, and this is the latest artillery guns which India has deployed in the eastern Ladakh area. This is the door which can, from where the gunners and the people deployed in the artillery gun have been entered. Approximately 5 people work as a controller, gunner, loader, and the driver in front. That means 5 people work inside this compound, that is this artillery gun compound. Approximately 50 shells can be deployed or can be carried in this artillery gun, and once at a time. And after the fire, approximately 8 seconds after the one fire, the second shell can be not only loaded but it can also be fired. So all this process take only 8 to 10 seconds, and this around 50 shells can be fired in back-to-back manner. And I can just show you, this is not only best for the eastern Ladakh area because it has the heaters, or you can say it can manage the temperature in the high altitude, but it also have air conditions, so that if they will be deployed in the deserts area, that also the crew doesn't have any problem in their deployment. And it has also capability of nuclear and biological chemical weapons. It can seal itself from each and every angle, and the crew doesn't have any problem when the nuclear or the chemical biological weapons can be fired to this artillery gun near to this location. That means this has all the advanced capabilities which help India not only in the eastern Ladakh in right now scenario, but also in the future war. 무기 체계가 첨단으로 개량될수록 불량률을 낮춰 품질을 개선하는 일은 막중합니다. 반도체에서도 수율이 중요하듯 첨단 무기 산업에서의 높은 가동률과 품질 신뢰성은 무기의 재원상 성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데요. K9의 안전성에서 비롯된 사막부터 설원까지 다양한 작전 환경 운용 능력은 K9이 다수의 국가에 수출되어 세계 점유율 1위 자주포라는 타이틀을 얻게 해주었죠. 하나디펜스 공정품질팀과 국방기술 품질원의 협력으로 K9은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은 수준의 가동률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노르웨이 수출 당시 시제장비 개발 과정을 토의하는 PRM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적극적으로 임한 결과 노르웨이 현지 상황에 맞게 개발된 장비의 품질 문제를 초도 양산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인도와 대치 중인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K9 자주포의 위상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공영 매체에서 패널로 참가하고 있는 완중싱은 K9 자주포의 높은 해외 수요를 두고 성능이 아닌 그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在过去的很多年里，韩国的 K9 雷神自行火炮它卖的确实很火，先后拿下了土耳其、印度、埃及、澳大利亚、芬兰等几个国家的大单，而且人家还要去西方世界的老巢英国去竞标英国下一代的自行火炮选型。于是乎，网上就有了很多吹捧韩国制造的言论，很多人把韩国的 K9 自行火炮标榜为继德国 PZH-2000之后的世界上最先进的自行火炮之一，自行火炮界的新标杆，把韩国的 K9 捧成业界新标杆，很多人是不乐意。原因嘛，大家都懂的。不过，虽然说大家不乐意归不乐意，不愿意接受这个事实，但是韩国的 K9 卖得很火，它也是一个事实。今天我就给大家分析分析，为什么韩国的 K9 能卖得这么火。在过去，美国以及西方的几个强国长期占据了国际军火市场上的大头，他们一方面垄断着先进技术，把先进武器卖得跟黄金一样贵，另一方面又长期的以国防援助的形式去搞过剩产品的半买半送，去抢占市场份额。然而冷战结束了，各国的防务需求它都没有以前那么大了，而且他们的经济情况也没有那么多余钱去发展军事了，所以就是除了德国的 PZH-2000和法国的凯撒之外，其他西方强国基本上连基本的52倍加榴炮，牵引型的52倍加榴炮它都没有换，更别提什么先进的自行加榴炮。在这一时期，因为需求锐减，德国的 PZH-2000它的生产时间比较早，所以它目前基本上就停产了。如果说现在你再想说重开生产线去买 PZH-2000的话，
它差不多也是800多万美元的这个良心价，或者你只能去德国的军火库里去淘二手。之前我们觉得卡车炮便宜，毕竟与自行火炮相比，卡车炮它能省出一辆装甲车底盘的钱才对。然而，法国人的凯撒卡车炮，你们知道它卖多少钱吗？500万美元，几乎是一辆99A 坦克的价钱。你花500万美元，你去买一辆主战坦克，你好歹你能拿着这辆车你去吓唬人，但是你买这么贵的自行火炮，你藏在很远的地方，你说这怎么能吓唬人呢？所以就说你现在的西风52倍先进的155自行加油炮，它肯定是卖不动的嘛，它卖到这么贵。接下来大家猜一下，韩国人的 K9 它一辆卖多少钱？40亿韩元，只要40亿韩元，这是它的成本价。2000年前后，当 K9 研制成功的时候，一辆 K9 的单位造价是40亿韩元左右，折合成美元就是330万美元一辆。除了最近的给澳大利亚的生意以外，其他基本上韩国之前所有的外卖订单，它都是按照330多万美元的成本价它往外卖的，与之前动不动700-800万一辆、上千万美元一辆的西风先进自行火炮相比，你说韩国人这样的价钱 K9 怎么能卖得不火呢？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반응과 함께 최대한 평가절하하려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라다크 지역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사막, 고산, 자갈, 언덕, 호수 등 대표적인 험지로 불리는 곳인데 이곳에 배치된 중국산 자주포가 다름 아닌 차륜용 자주포 SH-15라는 것입니다. SH-15는 155mm 차륜용 자주포 6x6 세미트럭인 CTF 181 위에 포탑을 올려놓은 형태입니다. 그러나 차륜용 자주포는 궤도용 자주포에 비해 험지 돌파 능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궤도용은 지면에 접촉하는 면적이 차륜용보다 훨씬 넓고 그로 인해 지면의 압력이 분산됩니다. 이로써 특히 불균일하고 험난한 지형에서의 이동이 유리해지게 되죠. 또한 궤도용은 지형에 근접하게 맞닿아 마찰이 크며 이로 인해 훨씬 더 큰 견인 힘을 받을 수 있고 특히 K9과 같은 최신형 궤도용 자주포에는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가 탑재되어 있어 습지나 미끄러운 피면에서도 자동으로 접지력을 분산시켜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륜용은 그렇지 못하죠. 중국은 SH-15를 최첨단 자주포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는 오히려 허점들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차륜용 차체가 반동을 잡지 못해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 스페이드 지지대를 꼭 내려야 하는데 여기에만 1분이 넘게 소요되며 특히 자동장정 장치를 장착하고 있지 않아 포병들이 일일이 하나씩 포탄을 옮겨야 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궤도용 자주포인 PLZ-05의 경우 스페이드 지지대가 없이 즉각 발사가 가능하고 자동 장정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분당 6발의 빠른 발사가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왜 중국은 기동성, 화력에서 크게 불리한 차륜용 자주포 SH-15를 해발 5000m가 넘는 고산지대 라다크에 배치한 것일까요? 이에 박찬준 한국국방안보포럼 위원은 인도가 점유하는 히말라야는 교통이 불편한 데 비해 중국은 서부 개발을 한다며 도로망을 많이 깔았기에 유사시 히말라야로 급파할 수 있는 차륜용 자주포를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하긴 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설명도 설득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급파할 수 있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려면 아무래도 차륜용보다는 궤도용이 더욱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찰나 결국 중국 군사 채널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 중국이 라다크에 차륜용을 배치한 이유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궤도용 장비들이 지닌 한계 때문에 라다크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세계 장구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산 장비 가운데 특히 궤도용 장비들은 중국 육군에게 있어 가장 골칫덩이로 꼽히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차륜용에 비해 유지보수가 어려운 궤도용 장비인데 거기다 잦은 고장까지 발발하여 늘 수리하기 바쁜 상황입니다. 특히 라다크와 같은 고산지대 그리고 대규모 유지보수 센터를 건설할 수 없는 국경 분쟁성 내 지역의 경우 궤도용 장비들이 고장이 나면 본토 수리부대 이송까지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은 이미 한 차례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인민해방군 제81 집단군 소속 18여단은 몽골 지역 고비 사막에서 PLZ-05 자주포를 운용 중에 있는데 해당 포병 부대원들은 유지보수 및 지형 결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전차 부대인 81 집단군 99식 전차 운용부대 역시 궤도 장치의 유지보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团长，今天6月飘雪，冷不冷啊？还行，没遇到的天气。当记者第一次参观李宁所在的战车，就感受到了他对战车发自内心的热爱。皮子外边这一圈皮子都是我自己买的，然后装饰在这个上面。这个白色就是它的铁皮，伤疤
就是这次比赛，在搬运弹药的过程中，然后给摩擦掉的。还有买了一些电动扳手啊，因为这个火炮当出现故障的时候，第一时间我们要抢修。如果说就是通过手动去拧一些螺丝的话，就是速度效率特别就降低了很多，所以说想要买个电动。你还买了电动扳手，在哪里啊？我们看一下。可以，就是这个。哦，对，在部队有一句话说的非常好，你对车怎么样，车就会对你怎么样。这个蓝颜色的坐垫，这是坐垫吗？对，这是自己买了一个坐垫，因为驾驶员这个长时间机动会特别的疲劳，他坐着会很难受，能减少他这个身体上的一些伤害，包括他驾驶的会舒服一点，开起来也会比较平稳一点。这一年，我觉得我做了很多的准备和努力，无论是装备的每一个部件，每一个装备，我都查阅了很多相关的资料，包括一些常见的故障，怎么去排除，怎么去保养，怎么去维护。那接下来这项工作就是对坦克车组成员体能和技术的双重考验了。履带是坦克行动机构里最重要的组成部分之一，有了它，才有了坦克踏平坎坷的通过性。下一步咱们就可以到这头，手小心啊！就这样，一个个松开固定履带的螺栓，我感觉每一个都需要用力到眼冒金星才能拧动。有时候甚至还拧不动。你正常要是换一片履带片的话，大概多少时间？大概3个人的话是30分钟左右吧。30分钟左右是吧？它这里面就是装的时间会多一点吗？还是？这个是拆的时间多一点，拆的时间多一点啊。这个扶着点下边就往起推一点。哦，这样子扶住，拖上一点，紧住就可以了。好，这样就可以了是吧？哇！来看一下，这就是我们刚才费半天劲拆下来的一片这个履带板。因为在土地训练场里跑过，履带上就会嵌进去大量的泥土。要在维护工作中去掉这些泥土，一个有效的办法就是摔。举到头顶，然后往地上摔，一般摔是摔不坏的。您可以到这边空旷的场地上面可以试一下。我先轻点吧。对，它这个土一震就掉了。这个是不是差不多了？基本上已经清洁干净了，这个需要咱们使用这个小起子呀，再给它冲一冲就可以了，不需要再砸了。因为我的加入，原本30分钟干完的履带板更换，到太阳快下山了才完成。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중독적인 매운맛 K9. 노르웨이의 깊은 숲속, 폴란드의 눈 덮인 설원, 인도의 험준한 산악지대, 이집트의 끝없는 사막, 그리고 폴란드의 광활한 늪지대까지 세계 어디에서든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전천후 저주포 K9. 이것이 대한민국 기술력의 위험이자 우리 국방의 자부심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이제 자금성도 진출해보자. 물론 포격으로.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